2015년 3월 따뜻한 봄바람이 불던 어느 날 26살 지영 씨가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취직한 지 한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월급 180만 원. 부모님께 더 이상 손 벌리고 싶지 않았던 지영 씨는 용기를 내서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자 벽에 빼곡히 붙은 매물 전단지들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원룸 500에 30, 투룸 1000에 50? 숫자들은 알 것 같은데 그 옆에 적힌 전용 18제곱미터, 공급 24제곱미터라는 표기는 도대체 무슨 뜻이지? 궁금했습니다. 40대로 보이는 여성 공인중개사님이 지영 씨를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지영 씨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여기 적힌 18제곱미터, 24제곱미터가 평수로는 얼마인가요? 그리고 왜 숫자가 2개인가요? 공인중개사님의 설명은 명쾌했습니다. 전용 면적 18제곱미터는 지영 씨가 침대를 놓고 책상을 두고 옷장을 배치하고 실제로 생활하는 순수한 방 안의 넓이를 의미했습니다. 벽속 두께까지 포함한 정말 그녀만 쓸 수 있는 공간이었죠. 하지만 건물에는 혼자만의 공간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현관 입구, 계단, 복도 같은 공용 공간도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을 공용 면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공용 면적을 각 세대별로 나눠서 배분한 다음 전용 면적에 더한 것이 바로 공급 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영 씨가 보는 매물의 공급 면적이 24제곱미터가 되는 것이었죠. 지영 씨는 실제로 가구를 놓고 생활하는 공간은 전용 면적인 18제곱미터에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님은 새로운 정보도 알려주셨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면적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었죠. 서비스 면적이란 발코니처럼 법적으로는 건물 면적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보너스 공간을 말했습니다. 요즘은 발코니를 확장해서 방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서비스 면적을 전용 면적에 합친 것이 실사용 면적이었고 이것이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는 집의 크기였습니다. 지영 씨는 노트에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전용 면적, 공용 면적, 공급 면적, 서비스 면적, 실사용 면적. 처음 듣는 용어들이었지만 차근차근 설명을 들으니 어렵지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님은 지영 씨가 관심을 보인 원룸 매물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 전용 18제곱미터. 지영 씨의 월급으로 충분히 감당할 만한 조건이었어요. 하지만 공인중개사님은 계약을 서두르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집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공인중개사님은 컴퓨터를 켜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에는 등기부 등본이라는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의 모든 법적 정보가 담긴 일종의 신분증이었습니다. 이 집이 누구 소유인지, 이 집에 어떤 빚이 묶여 있는지, 이전에 전세 살던 사람이 있었는지 같은 모든 정보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등기부 등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표제부에는 건물의 기본 정보가 나왔습니다. 몇 층짜리 건물인지, 언제 지어졌는지 같은 것들이었죠. 갑구에는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을구에는 근저당권 설정 내역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근저당권이란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는 증거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 집의 시세가 2억 원인데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권이 1억 5천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집주인은 은행에 적어도 1억 원 정도의 빚이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이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다는 것이었죠. 지영 씨는 순간 걱정이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공인중개사님은 그래서 전세나 월세로 들어갈 때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 가서 저 이 집으로 이사 왔어요 라고 신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민등록상 주소가 바뀌게 돼요. 그리고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공식 도장을 찍어서 이 계약은 이 날짜에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확정일자는 관할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었고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이 두 가지, 즉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합쳐지면 대항력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대항력은 쉽게 말하면 저 여기 살고 있어요 라고 법적으로 외칠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기간 동안 계속 살 수 있는 권리였죠. 더 나아가 대항력과 함께 우선 변제권도 생겼습니다. 우선 변제권이란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낙찰된 돈에서 전세금을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특히 보증금이 적은 소액 임차인은 더욱 강력한 보호를 받았습니다. 공인중개사님은 지영씨에게 보여준 매물의 등기부 등본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이 집은 시세가 2억 원 정도 되는데 근저당권이 8천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여유가 있는 편이었죠. 지영씨처럼 월세로 들어가는 경우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만약 전세로 5천만 원을 맡긴다고 해도 총 부채가 1억 3천만 원 정도니까 안전한 수준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저당과 전세금을 합쳤을 때 집값의 70에서 80%를 넘어가면 위험 신호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지영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등기부 등본, 근저당권, 확정일자, 전입신고, 대항력, 우선변제권 이 6가지는 평생 잊지 말자. 계약 당일 지영씨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 작은 원룸에 입주했습니다. 18제곱미터, 평수로 치면 약 5.4평의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인생 처음 가진 자신만의 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그 길로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이곳은 그녀의 집이었습니다.